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3630을 추정하게 된 첫 번째 근거는 오늘 이제 바로 주식시장 강세 전망편입니다. 또 팀장님 자료 보니까 네. 2021년 뭐 코스피 전망 3630포인트를 네. 지금 외치고 계시고 네. 코스피 이제 상승 추세 전망의 핵심 동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실 건데 네. 굉장히 높게 외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쉽게 생각을 해보면 3000포인트에서 3630 가는 데는 20%만 상승하면 됩니다. 아, 20%만? 네. 네. 근데 작년에 1400에서 3200까지 갔죠. 그렇죠. 몇 퍼센트일까요? 100% 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숫자에 대해서 조금 3000, 3600 이러시는데 네. 수익률, 그런 상승률, 그런 비율로 따져본다면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3630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과도하게 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3630을 추정하게 된 첫 번째 근거는 현재 이익 전망을 가지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익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달에 제가 코스피 전망을 할 때 처음 봤던 영업이익은 한 175조였거든요. 2021년 예상 영업이익은 2020년 11월 당시에 175조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188조.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그리고 기업 업황이 예상보다 좋아지게 된다면 애널리스트들도 실적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향 조정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저는 이 상향 조정 사이클을 좀 톤다운해서 지금 예상되는 188조 정도로 가정을 했고요. 이익은.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15.1배를 반영을 해줬는데 15.1배라고 한다면 15배?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올해 1월 초에 기록했던 고점 당시 한 1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밸류에이션 수준은 올해 연초에 기록했던 고점 수준까지 이익 전망은 현재 이익 전망을 가지고 했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연말까지 밸류에이션은 뭐 지금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3630 냈다라 그랬을 때 작게 했다. 너 타겟 낮춘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몇몇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뭐야 너 타겟 높인다더니 낮춘 거야? 라고 말씀들을 하시기도 했는데 좀 연말까지 예상되는 그림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보다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 올해 연말에 예상되는 그림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이제 3630을 이제 얘기하신 거에 조금 이제 저희가 신뢰성을 그래서 조금 더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코로나로 이제 작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한창 불안했던 2022년 4월 초에 이제 매수 리포트를 발표하셨다고.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를 찾아봤거든요. 그 당시 코스피 1600, 1700이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제가 유튜브 재테크 관련된 영상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출연하셨던 분들이 여기서 떨어질 수 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에 매수 리포트를 발간하셨다. 사야 된다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2021년 코스피 목표 3630을 이제 제시하신 건데 일단 그때는 왜? 그때는 어쩌다 맞은 건가요? 50%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때는 그렇게 저도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1500이 깨졌을 땐 저도 멘탈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1700선 정도에선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이익으로 봐도 그 정도가 버텀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며칠 사이에 1500을 깨버리니까 거의 이건 뭐지? 내가 잘못 본 게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몇몇 운용사, 대형 운용사에 계시는 매니저분들이 자, 1500 깼으면은 여기서 더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잡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거 데이터를 갖고. 근데 처음에는 못한다 그랬어요. 없다. 근거가 없다. 심리적으로 무너졌다. 나도 무너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서든 네가 할 수 있는 방법까지만 해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를 해봤죠.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도 해보고 퀀트 베이스로도 해보고 뭐 경기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봤는데 제가 트리거로 잡았던 거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게 싸다. 여기서 이익 레벨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수준은 너무나 싸다는 거였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심리적인 공포로 인해서 떨어진 거지 적정 가치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네. 1400선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다. 여기가 무너지면 1100선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올라오면 네. 더블 이상 간다. 라는 테크니컬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1400이 무너지면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나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나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고 버텀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자료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봤던 것은 지금 예상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상되는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익 전망이 투자자들을 넘어서 좀 유명하다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이든 뭐 전문가들이든 그분들도 공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흐름들을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IMF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니까 2008년 4월 달이 마이너스 1.9%로 전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치는 플러스 0.1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굉장히 경제 상황이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많은 전문가들, 저조차도 공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전망이나 그런 수치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여러 가지 제시한 것 중에 하나는 IMF GDP 성장률 전망이 지금이 버텀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펼쳐졌던 거는 너무나도 많은 유동성 공급 정책, 재정 지원 정책들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득 지원 정책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책 규모라면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몇몇 방송에서 나가서 유튜브에서 나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욕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는 네. 경제도 모르는 애가 증시를 전망을 한다고. 어느 증권사야? 네, 그 당시에는 웬만한 경제 전문가들이나 뭐 글로벌 IB들도 전부 다 L자형 아니면 U자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V자 아니면 N자형이다.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에 대한 침체를 반영을 했고, 그런 다음에, 유동성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경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많은 얘기들을 듣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거의 며칠 동안 잠도 잘 안 자고선 보고선 데이터를 다 보고 금융위기 때랑도 비교를 해보고 아마 그때 자료를 한번 보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왜 지금까지 왜 어떤 흐름으로 지금 경기 침체까지 왔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았고 이게 깨지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요런 변화들이 시장을 지탱해주고 올려줄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작성을 해봤고요. 그때부터 저는 계속 강세 비율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월간이나 뭐 단기 전망이 있어서는 좀 많이 올라왔다, 좀 쉬었다 가는데 좀 비중 확대 기회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조정이다,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궁금한 거 두 가지가 네. 작년 2020년 4월 초 매수 리포트 발간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타겟 코스피 지수가 매수를 해주셨나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굉장히 세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운용사에 제시드렸던 것은 2,800이었습니다. 2,800. 예,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레벨은 2,800이다라고 했었는데 저희 리서치 센터 내부에서 너무 튀는 목소리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셨고 저도 좀 리스키했고, 뭐, 아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제가, 야, 너 2,800이랬는데 뭐 왜 이렇게 못 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공식되는 자료에 있어서는 제 마음대로 막 쓰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시했던 게 2,450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향 조정하면서 2,600,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제시했던 게 3,080.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항상 애널리스트들 증권사 전망치 상단부에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정 전망을 하면서 코스피가 3,630을 드렸는데
좀 더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네.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당시 지지선이 1,400이었던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12개월 포워드 PR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부터 1년 뒤 예상되는 이익을 가지고, 네. 밸류에이션 지표를 추정을 하는 건데, 그때가, 3년 평균치 마이너스 2표준 편차에 있었거든요. 1,400, 1,500선대가. 네네. 이거를 깨고 내려간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랑, 그러면은 금융위기 때랑 그 당시 작년 4월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금융위기 때는 이게 더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뭐가 달랐냐면 이때는 점진적인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갔었는데 이때 생각했던 건 저는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경기 충격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긴 했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는가? 모두들 스위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이든 상업 활동이든 모든 움직임들을 멈춰버리게 스위치를 내렸기 때문에 경기 충격이 굉장히 빠르게 왔다. 순식간에. 근데 거꾸로 말씀드려서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진정이 되면서 경제 정상화 되면서 스위치 온을 하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19가 아예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면 바로 이 정도로 올라오겠죠. 네. 근데 그 당시를 보면은 점진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은 봉쇄 조치를 좀 점진적으로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U자형일 텐데 여기 뭐가 들어왔나요? 유동성 공급, 재정 정책, 엄청난 정책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전망에서 말씀드렸고, 뭐, 하단은 밸류에이션 테크니컬리 봤을 때 1400선을 깨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적극적으로 바이콜을 드렸었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주식시장 앞으로 이제 전망의 핵심 동력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주식시장이 지금 4월 26일 아침이죠. 코스피가 3,200, 코스닥이 1,028이네요. 네. 지금 현재 이 지수에 와 있는 거 어떻게 지금 보세요? 뭐 저는 본격적으로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기 흐름들이 좋아지는 그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3,200 전고점이 종가 기준으로는 전고점을 넘어섰죠. 역사적 고점을. 그렇죠. 네, 장중 기준으로는 3,266포인트인데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한 해 있어서 네. 2분기가 그러니까 4월, 5월, 6월 달이 좀 길어진다면 7월, 8월 그러니까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시장은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날씨가 뜨거워서요? 그것도 있지만 네. 경기가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 피부로 잘 못 느끼겠죠? 자, 그분들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네. 기업 경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들이 환경 투자를 하고 수출을 하고 뭐 그리고 수익을 버는 활동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국내 내수 소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특히 1분기까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워낙 타이트하게 가져간 상황에서 장기화됐기 때문에 좀 부진한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좀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워지죠.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것과 바라보는 제가 분석을 하는 주식시장 간의 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GDP 성장률 한국 전체의 GDP 성장률은 3% 중반에서 4%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보다 좀 낮죠. 네. 근데 글로벌 비교해 봤을 때 한국 기업 이익 증가율은 네. 56, 57%입니다. 전년 대비. 되게 높네요. 엄청 높아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6%? 미국이 29%? 거의 한국이 2배 네. 정도 되네요. 거의 글로벌 탑티어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비슷한 나라들은 작년에 엄청 망가진 나라들이 기저효과에 의해서 많이 올라온 거고 작년에 망가지지도 않았으면 기업 실적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럼 왜 이럴까? 일단은 수출이 너무나 좋아요. 수출. 네, 많은 분들이 뭐 기사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그 수출이 좋은 것들, 수입이 좋은 것들이 과실을 누가 얻나요? 많은 기업들이 얻겠죠. 대기업들이 특히. 그리고 또 하나는 제조업들이 좋고 그리고 신성장 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최근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죠. 뭐 대형 게임 업체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뭐 연봉을 막
그쵸. 엄청 지금 높이고 있더라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개발자들이 네. 부족하다고 오히려. 네, 부족하니까. 왜냐면 그쪽 성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장이, 이렇게 없던 성장이 생긴 게 아니라,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성장의 속도를 붙여주면서, 그래도, 안 그래도 부족했던 인력들이 더 부족하게 부족하게 된 거죠. 성장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는 비중이 높은 소비 쪽이 좀 부진하니까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네. 기업은 수출이 좋아지고 제조업이 좋아지고 신성장 사업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굉장히 호황처럼 보이는 좀 괴리가 큰 네. 많은 분들이 뭐 K자 회복이라든지 차별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한 단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 경기도 좀 살아나야 되는데 네. 좀 기업 측면에서도 이렇게 많은 과실을 얻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사회나 국민들에게 좀 펼쳐주는 좀 낙수효과, 여태까지 낙수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낙수효과라는 것들을 느낄 정도로 한번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좀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펼치고 또 하나는 뭐 기업단에서도 조금 변화를 모색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내 주변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맞습니다. 그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꼭 바라볼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좀 나눠서 보자는 거죠. 내 주변에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은 그분들을 어떻게 같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다 같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되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괴리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나 투자 관점에서의 바라보는 펀더멘탈과 경제, 내 삶을 바라보는 펀더멘탈을 조금 차별화해서 바라보신다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셔가실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는 부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내는 부분들 조금 같이 병행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팀장님이 코스피 3630 타깃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뭐 이제 실적 전망치라든가 뭐 15.1배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목표 주식 산정할 때 또 다른 또 기준들이나 참고하는 수치 같은 게 좀 있나요? 뭐 많이들 물어보세요. 목표 지수나 뭐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딱딱딱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 뭐 있냐. 매니저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딱 한마디 해드려요. 없습니다. 아, 그럼 3630은 뭐? 3630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익 전망치와 네. 목표 타겟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해서 한 거고, 네. 또 하나는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목표 주가를 좀 산정을 해봤어요. 이번에 새롭게 목표 주가. 그러면은 현재 주가 대비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봤을 때 전체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반영을 해봤더니 3,870이 나왔어요. 3,870. 근데 여기서 저희 목표 주가와의 차별화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은 3,870이라고 한다면 모든 종목이 동시에 최고가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다르죠. 그러면은 3,800선까지 종목단에서 열린다고 본다면 3,000 중후반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했고, PR 같은 경우도 좀 과도하게 추정을 하지 않아서 저는 뭐 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3,630이라 그래서 오늘 뭐 1년 뒤에, 2년 뒤에 그대로라는 건 아니죠. 네네. 그리고 제가 뭐 3개월 뒤, 6개월 뒤에 또 한 번 상향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익 전망이 올라간다면 또는 밸류에이션 레벨이 바뀐다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A면 B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매니저분들도 그렇고, 네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판단 근거는 뭐니?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걸 말해줘. 그 당시에는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계속 변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잘립니다. 그거 하나만 보면은 시장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치.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때는 이걸 가지고 보자. 이때는 저걸 가지고 보자. 이때는 경제지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시장은 좀 실망할 수 있다. 네. 이때는 경제지표 쇼크가 나왔는데 오히려 시장이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A면 B입니다. B면 C입니다. B면 B입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딱 하나. 하나가 아니라 한 10개만 있다고 해도 저 같은 사람은 없어도 되죠. 야,
그렇겠네요. 저는 팀장님의 그 코스피 3,630 전망이 꼭 맞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 자산의 90%는 지금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90% 있다는 뜻은 상승에 베팅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한테 지금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1월 달에는 조금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막 무너지고 급락을 하고 오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좀 가격 조정은 있어도 비중 확대할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 전망이 너무나 빨리 올라오고 우리 시장이 굉장히 단단하다 보니까 2월, 3월 지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자. 3천 밑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스노우볼 이펙트라 그래서 눈덩이를 키울 때다. 2월, 3월 달에는 눈덩이를 크게 만들어야지 눈밭에서 한 번 굴리면 훨씬 더 커지 않습니까? 요만한 눈덩이를 한 번 굴린 거랑 이만한 눈덩이를 한 번 굴린 거랑 나중에 돌아오는 결과는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또 주식 이야기 하기 전에 또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대신증권. 대신증권.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다고.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코너들을 만들면서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좀 특화된 것은 종목 탐구 생활이라 그래서 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나오는 것은 투자 탐구 생활이라서 좀 매크로 관점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장의 상황은 어떻습니다. 뭐 FMCA는 어떻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봐주시면 관심 있는 종목들 한번 깊게 파고드실 수도 있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뭐라 검색하면 되나요? 대신 밸런스 뷰라 그래서 저희 대신증권 공식 채널이거든요.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어요. 뭐 주유소라는 코너도 있고 여러 가지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주식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으면서 좀 한 종목 투자 이런 쪽에서 파트별로 나눠서 좀 인덱스하게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작가 TV 이렇게 이제 그걸 하고 있으면 마치 이게 유료 광고처럼 여러분 느끼실 수 있는데 유료 광고 아닙니다. 팀장님이 출연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오셔서 제가 적어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3% 느낌이 좀 나네요. 3% 항상 이런 판넬도 많잖아요. 많죠. 자, 원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선물 준비하셨나요? 카네이션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시급한 건 재테크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조기 투자 경험과 부모님을 위해 권해드리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입니다. 평일엔 바쁘고 지방에 살아서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가치투자의 대가 강반천 회장의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주말에 지방을 찾아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가입 방법 일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가족에게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내 가족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